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뭐냐면 보정서 처리예요. 보정서. 자, 여러분들 지금 보정서를 내고 있는데 이 보정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까지 해왔던 거하고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뀝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이 바뀌는 게 여러분 지금 보정을 할 때 기본이 되는 게 뭐죠? 전문 보정의 원칙이거든요. 전문 보정. 자, 전문 보정이라는 의미는 뭘 의미하느냐? 예를 들어서 추론서에서 발명자가 추가가 됐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명자가 추가된 추론서를 새로 만들어서 그걸 내야 되죠. 그렇죠? 자, 만약에 명세서에서 청구항이 하나가 늘어났다. 그럼 새로 만든 청구범위, 그 청구범위를 다 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전문 보정 원칙이 내년부터는 뭘로 바뀌느냐? 부분 보정 원칙으로 바뀝니다. 자, 부분 보정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발명자가 2명이었다가 보정에 의해서 3명이 됐다. 그럼 해당하는 발명자 전공을 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를 다 내는 것이 아니고 새로 꾸민 거를. 자, 명세서에서 청구항이 2항까지만 있었는데 다시 하나 더 추가해서 청구항 3항이 됐다. 추가된 청구항 상항만 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전문 보정과 부분 보정이 완전히 개념이 서로 다른 거거든요. 전문 보정을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처리가 서면을 기준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서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발명자가 2명이었다, 한 사람이 더 추가가 됐다. 또는 명세서에서 일정한 내용이 바뀌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명세서 보정하면은 최종적으로 심사관이 그걸 등록사정하고 공보발간을 할 때 해당 페이지를 다 편집을 해서 다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최초 출원할 때 명세서가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있는 명세서였다. 그런데 이 서면으로 제출한 명세서에 대한 보정을 5페이지, 10페이지, 15페이지 만약에 한다. 자, 어떤 사무소는 5페이지, 10페이지, 15페이지만 따로 제출하는 사무소도 종종 있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새로 완전히 꾸민 새로운 명세서를 내주죠. 사무소에서. 그러면 심사관은 이걸 가지고 등록사정하고 공보발간을 위탁합니다. 자, 서면으로 되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 전체를 낸다든지 아니면 해당 명세서 전체 또는 청구범위 전체 이런 식으로 내주고 서지사항 같은 경우는 아예 새로 꾸민 추론서를 내준다 이거죠. 보정할 때. 자, 이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부분 보정으로 바뀔 때는 바뀐 부분만 내줘요. 바뀐 부분만. 최초에 출원할 때 만약에 100페이지였다. 100페이지는 그 페이지의 개념은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의장 도면 작성할 때 뭐 예쁘게 맞추고 얼라인먼트 맞추고 막 폰트 크기 막 조정해봐야 그 서면이 그대로 심사관한테 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어떻게 가요? 전자가 돼서 전자된 데이터가 심사관한테 간다고 했어요. 중간서를 내도 마찬가지고 다른 걸 내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만약에 여러분이 서면으로 추론을 했다라고 해도 또 전자 추론을 했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추론서와 명세서 부분은 마치 벽돌을 쌓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부분 다 DB화돼서 청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서면으로 추론을 한다고 해도 자, 99년 1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이전에 추론된 건에 대해서는 뭐가 작성이 됐다고 했죠? 포대가 작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올해 연말까지 추론된 건에 대해서는 FD 부분 추론이건 서면 추론이건 간에 서면 정보는 있죠. 서면을 기준으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면을 기준으로. 하지만 내년 1월 4일 이후에 추론된 신규 추론분 이건 100% 전자화돼서 종이 포대가 아닌 전자 포대 형태로 청에서 관리가 됩니다. 전자 포대. 1월 4일 이후 추론분. 자, 전자 포대가 된다는 얘기는 뭘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내준 추론 서류가 모두 전자화돼서 개별적으로 하나의 어떤 특정한 문단 단위, 이따가 설명드린 식별 번호 단위로 관리가 다 됩니다. 최초에 여러분 만든 명세서가 넘버링이 다 돼요. 여러분 일본 쪽 그 특허 명세서나 이런 거 보시면 좌측에 넘버가 다 붙어 있죠. 그와 같은 형태로 특허청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이 서면으로 낼 때는 그걸 붙일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 특허청에 낼 때 청에 들어와서 전자화가 되고 나면 개별적인 문단에 식별 번호가 다 붙습니다. 1, 2, 3, 4.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 최초에 출원한 거에 대해서 보정을 만약에 한다. 1, 2, 3, 4, 뭐 100개의 문단이 있는 이런 최초 출원을 내고 나서
내가 두 번째 문단에 대한 보정을 한다. 뭘 내주시면 되냐면 해당하는 식별본에 해당하는 그 문단만 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청구항을 만약에 보정을 한다. 요것만 내주시면 돼요. 요것만.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될 게 개념 자체가 전문 보정하고 전문 보정에서 부분 보정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보정 자체가. 자, 부분 보정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냐면 그 부분 보정을 하기 위한 어떤 대상에 대한 지정하고 방법에 대한 지정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서면으로 한다 그러면 전체 100페이지 명세서에서 해당한 부분만 그냥 고쳐서 출력해서 주면 되죠. 하지만 이와 같은 형태로 부분이 되어야 된다면 이걸 표현하는 방법, 소위 이게 뭐냐면 보정할 사항입니다. 보정할 사항. 자, 이 보정할 사항을 표현한 방법으로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보정 단위 그리고 보정 내용이에요. 보정 방법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정 내용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보정할 사항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전체 보정 같으면 새로 꾸민 걸 내버리면 되니까 이런 지정이 필요가 없겠지만 실제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정을 하려면 보정 단위는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보정할 거며 그 보정한 내용은 뭐다. 이런 형태로 완전히 구조화된 데이터로 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지금 보정 단위, 보정 방법, 보정 내용에 대한 실제로 요 부분 보정할 요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서식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정서에 있어서 현재 보정서는 특허법 시행일치 5호에 보면은 보정서 가로열고 의견서 되어 있죠. 그 한 개의 서식을 가지고 신규 출원하는 거에 서지사항 또는 신규 출원하는 거에 명세서 또 심판 청구서 또 이의 신청서 하여튼 굉장히 많은 서식에 대한 보정을 여기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의견서까지. 그래서 이 개별적인 서식들을 지금 다 나눴다고 그랬죠. 최초의 서식이 뭐냐면 서지사항 가로 열고 명세서 등 보정서 그리고 두 번째 이의신청 보정서 심판 청구의 보정서 이런 식으로 심판 청구와 이의신청에 관련된 서식은 별도로 뺐습니다. 자, 이의신청과 심판 청구에 관한 보정서는 의장 상표의 것도 같이 써요. 같이 상표의 경우는 이의신청 보정서 상표 쪽에 따로 있습니다. 상표는 등록 후 이의신청이죠. 등록 전 이의신청이죠. 다른 특실의는 등록 후 이의신청이고 자,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서지사항 가로 열고 명세서 등 보정서하고 저쪽에 의장 쪽에 가면 서지사항 가로 열고 도면 보정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장 도면을 보정할 때. 그리고 상표 쪽에 가면 서지사항 가로 열고 상표 변본 보정서.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특시에서 서지사항 보정서와 명세서 등 보정서가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지사항을 보정할 때 발명자 등을 추가하거나 어떤 위임장 제출하거나 이런 서지사항 보정할 때는 서지사항 보정서로 내줘야 되고 자기가 출원한 명세서를 보정하고 싶을 때는 명세서 보정서로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식이 서로 다르다는 거.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거 실제의 보정할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에서 이 대항목 밑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보정 대상 항목입니다. 이 밑에 이게 결국 보정 단위가 되겠죠. 보정 방법 그리고 보정 내용.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보정서에서 실제로 보정할 부분 보정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기술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요거를 표를 제가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표를 그래서 자, 먼저 서지사항 보정. 이거는 특허, 실용, 의장, 상표 똑같습니다. 어차피 서지사항 똑같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명세서 등 보정 또는 의장에 있어서는 도면 보정이 되겠죠.
자, 상표에서 상표 경고는 서지사항 보정하고 같이 처리가 돼요. 왜냐하면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상표 추천서는 상표 경고는 하나이기 때문에 전자문서 작성 소프트 이런 데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서지사항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먼저 보정 대상 항목. 내가 무엇을 보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보정 단위를 지정하는 게 뭐냐면 보정 대상 항목인데, 자, 여러분 그 가지고 계신 그 전자추론 개론 교재에서 지금 5호 보정서가 어느 거냐면 126페이지에 보시면 서지사항 가로 열고 명세서 등 보정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자, 이 서식이 바로 특실에서 추론 서류에 대해서 보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수신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허청장 가로 열고 심판원장, 특허심판원장 되어 있죠. 야, 이게 명세서에 내는 보정서인데 갑자기 특허심판원장이 왜 나오느냐 이렇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텐데, 자, 우리가 추론을 하고 나서 심사를 받고 그 심사를 받은 뒤에 심사관으로부터 거절 사정을 받으면 그 거절 사정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어떻게 할 수 있죠? 명세서를 보정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심사 전체가 다시 내려가죠. 그죠? 그와 같이 특허 거절 사정 불복 심판 청구를 하면서 명세서 보정하는 경우에 수신처는 심판 원장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뭐냐면 그럴 경우에는 전자문서 이용이 안 됩니다. 심판 청구하고 명세서 보정할 때는 전자추론, 그 부분 전자추론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지금 서지사항 보정서, 명세서 등 보정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서지사항 보정서 낼 때도 그 전자문서 이용하지 않습니다. 전자문서 이용하지 않아요. 신규 추론서에 대한 서지사항 낼 때만 가능합니다. 자, 서지사항에 대한 보정을 할 때 두 가지 타입이 가능한데, 하나는 추론서에 대한 보정을 하는 케이스가 있겠죠. 신규 추론서, 내가 특허 추론서를 내놓고 그 특허 추론서에 있는 어떤 특정한 서지사항을 보정할 때 이거는 전자문서가 이용 가능해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대리인 선임신고서, 중간 서류가 있어요. 대리인 선임신고서를 내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사건의 표시라는 게 있어요. 사건의 표시에 발명 명칭을 내가 잘못 적었다. 그거에 대해서 보정서를 낸다라고 할 때 이 보정서, 서지사항 보정서는 그 보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없이 서면으로 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신규 추론서를 낸 그 신규 추론서에 적혀있는 여러 가지 서지사항에 대한 보정은 전자문서 이용이 가능한데, 개별적인 뭐 대리인 선임신고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간 연장 신청서 내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조사해 볼게요. 기간 연장 신청서를 내놓고 그 기간 연장 신청서에서 보정서를 내본 경험이 있는 사무소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에 거의 중간서류에 다시 보정을 하는 경우는 드물 거예요. 거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간서류를 내고 그 중간서류 자체에 대한 보정을 내는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정 그러면 대개 사람들이 뭘로 알아듣습니까? 추론서류에 대한 보정을 알아듣죠. 그죠? 하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대리인 선임신고서, 뭐 기간 연장 신청서, 대표자 선임신고서, 거기다가 뭘 잘못 썼다, 그걸 보정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있을 수는 있죠. 그럴 때는 그냥 그거는 서면으로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면으로. 자, 지금 보시면 그 수신처, 아까 제가 명세서 보정인데도 심판 청구 후에 하는 거는 전자문서 이용이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제출인. 자, 여기 이 제출인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추론인이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추론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3자가 심사 청구할 수 있잖아요. 어떤 추론된 건에 대해서. 그죠? 자기가 심사 청구서를 냈는데 심사 청구서에 그 해당하는 추론법은 제대로 적었는데 자기가 발명 명칭을 잘못 적었다. 이런 끝자리를. 그럼 그거 보정해야 된다. 그럴 때는 제3자가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추론인이 아닌. 그래서 여기에 추론인이 아니라 제출인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서식 전반적으로 다 보시면 어떤 서식에는 추론인이라고 딱 보정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어떤 서식에는 추론인이어야 될 것 같은데 제출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표제가. 그거는 뭐냐? 제3자가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서식은 전부 제출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명 추론 코드가 되어 있고 사건과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대리인 되어 있고 사건의 표시, 그리고 제출 원인, 그리고 보정할 서류. 자, 보정할 서류에 해당하는 걸 쓰겠죠. 자기가 낸 추론서에 대한 보정을 한다면 추론서라고 쓸 것이고, 명세서 보정할 경우 명세서 등 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뭐 그런 케이스,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겠지만 제3자가 심사 청구서를 내고 그 심사 청구서에 써있는 발명 명칭이 좀 잘못됐다.
그거 보정하려고 하면 여기에 심사 청구서 이렇게 써야겠죠. 보정할 서류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보정할 사항.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보정서에서 마치 우리 신규 출원서에서 명세서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사항이에요. 보정할 사항. 내가 청에다 뭘 보정하고자 하는데 어떤 걸 보정하느냐? 바로 요거를 하겠다는 게 바로 보정할 사항인 겁니다. 이때까지 여러분이 해오신 거는 보정서 내놓고 나서 지정해놓고 아예 새로 꾸민 걸 첨부해서 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전문 보정이었기 때문에. 자, 내년부터 출원되는 건에 대해서 보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보정할 사항이라는 걸 딱 정해놓고 거기다 부분 보정한 그 내용을 적어주시는데 뭐에 따라 적어주느냐? 이와 같은 형태로 보정 대상 항목, 그러니까 보정 단위죠. 그 다음에 보정 방법, 어떤 식으로 하겠다, 추가하겠다, 정정하겠다, 삭제하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정된 내용,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정 대상 항목, 서지사항과 명세서 구분해서 볼 때, 서지사항 경우에 그 보정 단위, 보정 대상 항목을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식별 항목명입니다. 자, 식별 항목명 중에서 특히 대항목. 자, 여기 보정할 사항, 이건 대항목이죠? 대항목에 딸린 게 뭐냐면 소항목이에요. 자, 여기에서 대항목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출원서, 일반적인 신규 출원서에 보면은 발명, 출원인, 대리인, 발명자 이렇게 나가죠. 발명자 밑에 보면 주소, 성명, 성명, 주소, 우편번호 쫙 나가죠. 자, 앞에 있는 발명자, 그런 단위, 발명자 또는 우선권 주장 이런 식의 대항목 단위만 가능하고 발명자의 주소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정 단위로. 왜냐하면 자, 발명자가 3명이었어요. 여기다가 보정 대상 항목에 주소 딱 써놓으면 그게 어느 발명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가능하게 하려면 최초에 출원할 때 발명자 1, 발명자 2, 발명자 3 해놓고 여기다 발명자 1의 주소 이렇게 해놔야 돼. 여기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서지사항에 대한 보정서의 보정 단위는 식별항목명인데 대항목이다 이겁니다. 대항목. 소항목은 안 됩니다. 소항목은 안 돼요. 자, 발명자의 주소 이런 단위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보정 방법. 보정 방법을 쓰는데 해당하는 대항목에 대한 어떤 변경 사항을 여기다 써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추가를 한다든지 정정을 한다든지 뭐 삭제를 한다든지 보정 대상 항목이 만약에 위임장이라고 그러면 제출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자, 보정 대상 항목이 만약에 수수료 잃어버리면 납부라고도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이 서지사항 부분에서는 그 보정 방법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예지만 수수료, 보정 대상 항목에 수수료 해놓고 보정 방법, 냈음 이렇게 써도 돼요. 사실은. 하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추가, 정정, 삭제, 제출, 납부 요 5가지 이상은 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출원과에서 알아보기에 가장 대표적인 보정서 내는 경우가 뭐냐면 출원서에서 위임장 초제출, 수수료 미납했을 때 수수료 내는 이 두 개가 가장 커요. 대표자도 있지만 대표자는 이제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출원인 등록에 미리 다 해놨으니까. 출원인 등록 신청할 때 미리 해놨기 때문에 출원서에서 대표자 추가 이런 거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수료 납부나 위임장 제출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보정서 얘기일 거예요. 자, 그리고 보정 내용에는 뭘 써주느냐? 보정 내용. 보정 내용에는 그 대항목 전체를 다 써줍니다. 대항목 전체. 자, 이 대항목 전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식별 항목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발명자라고 썼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발명자. 보정 대상 항목이 발명자다. 그런데 최초에 출원할 때 발명자가 2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더 추가가 돼서 3명이 됐다. 3명이 됐다. 이럴 때는 여기에 발명자 보정 방법을 추가해놓고 뭐라고 쓰느냐? 보정 내용에다가 3사람이 된 거를 다 써주라 이겁니다. 3사람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항목 내용 전체를 다 써주라는 얘기예요. 대항목 내용.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삭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최초에 출원할 당시에 발명자가 3사람이었어요. 3사람이었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 빼져서 2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3명이었다 2명이었으니까 보정 대상 항목에 발명자, 보정 방법에 삭제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보정 내용에
3명 중에서 1명 빼고 2명 이렇게 쓰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정 방법에서 삭제라고 하면 보정 내용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보정 방법의 삭제라고 하면 이 삭제라는 의미는 여기다 발명자 써놓으면 발명자를 통째로 다 날린다는 얘기예요. 발명자를.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최초 추론할 때 발명자가 3명이었는데 1명이 삭제해 2명이 됐다. 그럴 때는 어떻게 기재하느냐? 보정 대상 항목의 발명자, 보정 방법의 정정이라고 하셔야 돼요. 정정, 그리고 여기다가는 1명 뺀 2사람의 발명자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 이 명세 쪽에도 이런 그 개념이 마찬가지입니다. 삭제가 아니에요. 여기다 만약에 삭제라고 쓰시면 보정 내용에는 아무것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액션은 어떻게 이루느냐? 보정 대상이라고 선택된 그 항목이 아예 날아가는 겁니다. 아예. 예를 들어서 이따가 명세 쪽 가면 보정 대상 항목에 첨부항 19 해놓고 보정 방법 삭제를 해놓으면 보정 내용이 안 써요. 그냥 첨부항 19가 날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삭제와 정정 이 개념의 차이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서지사항을 하실 때는 여러분 이와 같은 형태를 하세요. 여러분 요거 좀 주의해 주세요. 추론서, 신규 추론서 부분만 전자문서 이용 가능하고 일반적인 중간 서류는 서면을 가지고 한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웃기는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웃기는 얘기. 자, 어떤 웃기는 얘기냐면 지금 제가 어제 설명드린 내용 2가지를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자, 내년에 포괄임이 된다 그러는데 개별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2가지가 다 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추론인은 위임장 내는 대리인을 선택하는 방법론이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포괄임 등록시킬 수도 있고 개별임 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그 문제 하나하고 개별임이 가능하니까 위임장을 청에 낼 일도 있겠죠. 그죠? 위임장 낼 일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자, 전자문서를 이용해서 청에서 온라인으로 추론한 뒤에 거기에 첨부되는 첨부서류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전자문서 첨부서류 제출서를 통해서 전자추론하고 3일 이내에 내면 된다고 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어떤 일이냐면 최초에 추론 서류를 전자추론을 했어요. 온라인 전자추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포괄임이 안 돼 있고 개별임도 안에 돼 있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3일 이내에 위임장을 내야 되죠. 위임장을. 근데 위임장을 3일 이내에 안 냈어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보정통지가 나오겠죠. 보정통지가. 보정통지가 나오면 위임장 이제 보정을 해서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뭐랬어요? 이게 추론 서류니까, 신규 추론 서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이용해서 보정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자, 여기서 보정서를 내는데 이 보정서를 전자문서를 이용해서 낼 수가 있어요. 전자문서를 이용해서. 자, 뭐 쫙 써주고 보정할 사항에서 보정대상 항목, 첨부서류, 보정방법, 위임장 제출. 내용은 그 위임장 그냥 두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만들어서 청에다 보내면서 여기에 첨부서류가 뭐예요? 위임장이죠. 이 보정서의 첨부서류가. 그렇기 때문에 이 보정서를 전자추론을 쫙 하고 나서 이 보정서에 전자문서 첨부서류 제출서로 또 서면으로 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걸 2번 하겠습니까? 그냥 이 보정서를 서면으로 해서 위임장 첨부해서 내는 게 더 낫죠. 그렇죠? 이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현실에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실제 이런 정도의 보정서는 그냥 서면으로 내는 게 더 속이 편해요, 사실. 그렇겠죠? 전자문서 이용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보낼 수도 있는데 이게 막힌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여기서 전자문서 이용 가능 중간 서류에 대한 보정서 서면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허용을 해봐야 내야 되는 게 서면으로 같이 내야 되는 서류하고 결합된 이런 형태는 그냥 보정서 서면으로 내는 게 오히려 낫다 이거죠. 오히려 추론 입장에서 보면. 자, 요거는 아주 좀 재미있는 케이스인데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청에서는 추론 서류에 대해서는 일단 전자문서 낼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풀어놨으니까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아마 이런 위임장만 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전자화 문서하고 전자화 문서가 같이 결합이 되는 케이스에는 꼭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때 우리 서면을 처리하는 게 나을 거예요. 자, 지금 서지사항 쪽 말씀을 쭉 드렸고 이제는 명세서 보정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자, 명세서 보정 방법. 다른 서지사항 적는 거는 다 마찬가지고 실제 보정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거라고 그랬죠. 보정할 사항. 보정할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인데 자, 명세서든 보정서. 먼저 특실 쪽에서 보면
보정 대상으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식별번호, 그리고 식별 항목명입니다. 자, 다른 게 뭐냐면 일반 서지정보에는 식별 항목명만 가능했는데 여기서는 식별번호라고 하는 새로운 게 나왔어요. 식별번호. 자, 식별번호가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소식 설명드릴 때 10호 추호선의 맨 뒤에 보면은 제가 11호 명세서 쪽 176페이지를 한번 펴주세요. 176페이지. 자, 176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번, 식별번호의 기재 이렇게 되어 있고, 명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 자, 명세서를 서면으로 낼 때는 이와 같은 식별번호 붙이지 않습니다. 명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명세서 중의 발명의 명칭 이하부터 특허 청구법이 이전의 각각의 문단에 대하여 정수로 순차적으로 식별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식별 항목이 존재하는 문단에는 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본 쪽은 이런 번호를 일본 특허청에서 만든 시스템에서는 단락번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일본 특허청 공고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는 번호처럼.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단락번호라는 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문단번호거든요. 문단번호. 자, 우리 청은 이걸 식별번호라는 명칭으로 붙였습니다. 식별번호. 자, 이 식별번호하고 문단번호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왜 다르냐? 자, 문단번호라는 개념은 개별적으로 엔터 한번 치면 그게 문단이죠. 그 문단에 대해서 다 넘버를 하는 게 문단번호의 개념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식별번호라는 얘기는 문단번호하고 다르다는 것이, 자, 최초에 출원을 할 때, 최초에 여러분들이 출원을 할 때, 여러분 최초 명세서가 되겠죠. 최초 청이 제출하는 명세서. 그거를 최초 명세서를 전자문서로 여러분이 내려고 하면, 여러분이 어제 배우신 전자문서 작성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명세서를 만드신 뒤에 그 HLT에서 HL 제수로 만드는 이 SGML 변환 과정에서 뭐가 같이 동시에 생성이 된다고 했어요? 최종본 파일 FIN이 생성이 된다고 했죠. 이 최종본 파일에는 이 식별번호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자동으로. 여러분이 개별 문단마다 하나하나 다 쳐줘야 되는 게 아니고 SGML 변환하는 과정에서 최초 명세서에 그 문단마다 식별번호 다 부여가 돼요. 그런데 자, 제가 문단번호하고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부여된 문단마다 부여된 번호가 중간에 보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다시 바뀔 수가 있죠. 문단에 추가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번호가 만약에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 그건 문단번호인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청에서 사용할 이 식별번호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한 번 부여된 번호가 그 뒤에 바뀌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최초 명세서에 만약에 이와 같이 3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된 명세서를 HLT로 전자문서 작성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명세서를. 그리고 나서 SGM을 변환을 하게 되면 여기에 가서 식별번호가 1번, 여기에 2번, 여기에 3번 이렇게 식별번호가 붙겠죠. 자, 이건 자동으로 붙어요. 여러분이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 자, 그리고 나서 1차 보정을 할 때 요 1번 식별번호와 2번 식별번호 사이에 여기에 새로운 문단이 하나 더 이렇게 추가가 될 수가 있겠죠. 명세서 보정을 하다 보면 자, 그러면 이 새로 추가된 문단에 2번이라고 붙이고 옛날에 2번을 3번, 4번 이렇게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최초에 1, 2, 3번 붙은 이 식별번호, 이것은 식별번호가 삭제가 되기 전에는 끝까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등록 사정이 될 때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추가된 문단은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 1번 식별번호에 딸린 문단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이렇게 처리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과 여러분들 사이에 서로 통신을 할 때 서로 아이디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디 할 수 있는 가장 기초 단위가 뭐냐? 바로 이 식별 번호라는 얘기예요. 이 중간중간에 다른 어떤 식별 항목이 있을 수도 있겠죠. 발명의 효과, 뭐 청구항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최소한의 서로 데이터 교류의 기본 단위가 뭐냐? 바로 이 식별 번호라는 거예요. 식별 번호. 자, 이 식별 번호에서 명세서 등을 보정할 때 가장 기본 단위가 식별 번호라 했죠. 이 단위대로 보정 대상, 보정 단위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식별 항목명, 예를 들어서 발명의 효과, 그리고 그 내용 다 바꿀 수 있겠죠.
또 청구항 5, 그 내용 다 정정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형태로 식별 항목명도 되고 식별 번호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예외가 하나 있는데 이 식별 항목명 중에서 수학식, 화학식, 반응식, 표, 요 네 가지는 보정 단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식, 화학식, 반응식 옆에 있는 거에는 식별 번호가 다 붙어 있어요. 청구항하고 도는 가능합니다. 청구항, 도1, 도2에 있는 이 식별 항목은 보정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데 수학식, 화학식, 반응식, 표 이것들은 보정의 단위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보정 방법. 아까 서지정보 쪽에서는 어땠죠? 보정 방법. 자유롭게 할 수 있었죠. 수수료 내고 돈 냄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명세서에서는 달라요. 추가, 정정, 삭제. 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1 해야 됩니다. 택1. 자, 택1이라는 의미는 한 가지만 가능해요. 한 가지만. 자, 이쪽 서지정보 쪽에서는 아까 여러 가지를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서 보정 방법을 두 개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정정, 콤마, 추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처음에 최초에 출원할 때 대리인이 한 명이었어요. 한 명. 그런데 보정을 통해서 대리인 한 명을 더 추가를 하고 첫 번째 출원할 때 있었던 첫 번째 발명자의 주소를 정정한다. 그럼 정정, 콤마, 추가가 돼요. 그런 식으로 서지정보 쪽에서 보정 방법은 좀 자유롭게 기재할 수가 있는데 명세서 쪽에는 그게 안 됩니다. 추가, 정정, 삭제 이 세 가지밖에는 안 돼요. 이 세 가지밖에는. 자, 이거 역시 또 한 가지 여러분 주의하실 게 뭐냐면 바로 이 추가, 정정, 삭제가 개별적인 식별 항목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적용되는 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요약서에 보면은 요약서 큰 표제가 있고 요약서 밑에 뭐가 있습니까? 요약이 있고 대표도가 있죠. 대표도. 자, 그 대표도가 있는데 대표도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 도면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도면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명세서에서 단위로는 식별번호, 식별 항목명이 가능하고 방법으로 추가, 정정, 삭제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택이라면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특허에서 예를 들어 실용실현 추론에서 대표도 추가가 되겠습니까? 대표도 추가 안 되죠. 삭제도 안 돼요. 왜냐? 실용실현 추론은 최초에 추론할 때 도면이 있어야 되죠. 필히 도면이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대표도가 있다는 얘기고 결국은 그 뒤에 추가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삭제. 자, 실용에서 대표도가 삭제되면 그 추론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용실현 추론에서 식별 항목명, 보정 대사 항목으로 식별 항목명 대표도하고 썼다면 여기서 보정 가능한 방법은 정정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와 같은 형태의 보정 단위와 보정 방법을 정리해 놓은 표가 뭐냐면 여러분 137페이지에 보시면 137페이지에 보시면 보정 단위 및 보정 방법 일람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일반 특허 추론, 일반 PCT 번역문 그리고 일반 실용실현 PCT 번역문 같은 개별적인 추론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보정 단위와 그리고 그 가능한 보정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자, 먼저 일반 특허 추론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131페이지. 137페이지. 죄송합니다. 137페이지. 137페이지 보시면, 자, 일반 특허 추론에서 요약서, 명세서,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 밑에 다른 소항목들이 달려있죠. 요약서 밑에는 요약, 대표도, 세기노라고 하는 별도의 소항목이 달려있습니다. 그렇게 소항목이 달려있는 그 대항목은 보정 단위로 불가능합니다. 자, 아까 서지사항에는 어땠죠? 대항목만 가능했죠. 발명자의 주소 단위는 안 됐지만 명세서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식별 항목명이 가능한데 이거는 소항목인 경우에만 서지사항하고 반대의 개념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렇게 불가능한 것들이 보면 대부분 소항목이 달려있는 대항목인 경우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정 가능 방법에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일반 특허 추론의 경우에 대표도에서 추가 정정 삭제가 돼요. 근데 일반 특허 추론에서 요약은 보정 가능 방법이 정정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자, 요약이라고 하는 거 요약서 추론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정정은 할 수 있죠. 내용 변경 같은 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삭제해서 안 되죠. 그러니까 보정 가능 방법은 정정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이런 그 룰에 따라서 쭉 만들어진 것이 지금 보정 단위 가능 여부와 보정 가능 방법이에요. 자, 그 옆에 비고에 보시면 어떤 말이 있냐면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 항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 번호 단위로만 보정이 가능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특허법상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 자체를 기재하지 않으면 그건 출원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할 때 목적 구성 효과나 그 뭐 관련된 분야의 종래 기술 이런 걸 기재 안 한다고 해서 출원 자체를 관리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특허청 소식 지키지 않고 나름대로 소식과 명세서를 써서 내보겠다라고 하면 그 자체를 우리가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보정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밑에 최초의 출원할 당시에 자기가 발명의 목적이라는 식별 항목을 안 쓰고 출원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도 일단 출원은 되지만 나중에 그걸 보정할 때는 그때의 보정 단위는 식별 항목명을 제대로 자기가 기재를 안 했으니까 한 번 기재 안 한 식별 항목명을 나중에 추가할 수는 없고 식별 번호 단위로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식별 번호 단위로. 바로 그 얘기가 지금 그 얘기고, 자,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뭐냐면 바로 PCT 번역문 내는 케이스예요. 그 아래 특허 PCT 번역문 제출하는 경우. 자, 여러분 PCT 번역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아십니까? 자, 간단하게 PCT 번역문이 뭔지, 왜냐하면 전혀 모르시면 이해가 안 되니까 PCT 번역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자, PCT 국제 출원이 뭐다라는 건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와이퍼에서 하고 뭐 국제 특허 출원, 국제적인 뭘 하는 거다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거기에 보면 지정관청이라는 게 있고 수리관청이라는 게 있어요. 지정관청, 수리관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정관청하고 수리관청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미국 사람이 이 미국 특허청에 여기다가 PCT 국제 출원을 해요. PCT 국제 출원. 이 PCT 국제 출원을 하면 이 미국 특허청이 뭐가 되냐면 이 미국 특허청이 수리관청인 거예요. 수리관청. 자, 여기 수리관청이 되는데 이 사람이 여기다가 미국 특허청에다가 PCT 출원을 하면서 여기다가 지정관청을 정할 수가 있어요. 자, 지정관청을 우리나라 특허청 또 일본 특허청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정관청을 해놨다. 그러면 국제 출원하고 나서 일정 기간 내에 해당 국가에 일본말로 번역문을 내겠죠. 일본말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글로 또 물론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 얘기하잖아요. 그거하고는 또 다른 개념으로 번역문을 냅니다. 그러면 출원을 인정받아요. 자, 이럴 때 요 나라가 바로 지정관청이고 이때 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PCT 번역문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당하는 지정관청에다가 해당 국가의 언어로 출원서를 내는 것을 PCT 번역문을 낸다고 하는데, 자, 이 PCT 번역문을 낼 때 지금 그 130페이지 PCT 번역문, 특허 PCT 번역문 제출의 경우에 그 명세서를 이 PCT 룰에 와이퍼에 제정한 PCT 룰에 이 PCT 국제 출원을 할 때 여기에 명세서, 이거 미국에 내니까 영어로 낼 거 아니에요. 이 PCT 명세서에는 뭐라고 표제를 기재하느냐? 기술 분야 배경 기술,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런 식의 표제를 써서 출원을 해라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PCT 많이 해보신 사무소나 이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제대로 방식 심사를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PCT 번역문이 들어오는 때, 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분명히 원문에 대한 번역문이에요. 원문에 대한 번역문. 설령 국제 출원할 때 그런 표제를 붙여서 해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이 원문에 표제가 전혀 없고 그냥 쭉 돼 있는 것을 번역할 때 표제를 일부러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변제사무소에서. 심지어는 극단적인 예로 어떤 식으로 원문이 구성이 되어 있냐면 발명의 명칭이라는 표제도 없이, 타이틀 오브 인벤션이라는 표제도 없이 그냥 명칭이 그냥 온답니다. 명칭이 그냥 오고 주르륵 명세서가 그냥 들어와요. 표제 하나도 없이. 자, 이럴 때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쓰느냐? 기술 분야, 배경 기술 이런 것들. 최초 번역문 할 때 이런 식별 항목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때도 아까 어떤 우리나라 국내 출원할 때 해당 식별 번호, 해당 식별 항목, 표제는 안 속낸 거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럴 때 보정할 때는
보정 단위로 식별 번호 단위로 해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명세 등 보정할 때 보정 단위로 식별 번호, 식별 항목명을 써라. 그리고 해당하는 보정 방법, 추가 정정, 삭제를 써주고, 실제 보정 내용은 뭘 써주느냐? 수정이 된, 변경이 된 그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삭제의 경우는 아예 안 써주시면 되죠. 그 예가 어디 있느냐? 135페이지 위에 보시면, 자, 거기에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식별번호, 첫 번째는 식별번호 1202 해놓고 보정 방법 정정이죠. 그 다음에 보정 내용이 뭐냐면 정정이 된 내용 전체를 거기다 기재하시면 돼요. 그 해당하는 문단의 거. 두 번째 청구항 19 추가합니다. 새로 청구항이 추가될 때 청구항 19 그래놓고 보정 방법 추가 보정 내용에 그 해당하는 청구항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있는 게 청구항 9를 삭제하는 경우에 보정 대상 항목 청구항 9 보정 방법 삭제 보정 내용 없습니다. 해당하는 표지 아이들을 날려버리면 그만이니까. 자, 지금 그 얘기고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내용이 135페이지, 136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와 같은 형태의 보정이 지금 설명을 쭉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야, 이거 굉장히 어렵겠다, 굉장히 힘들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서지사항 보정은 사실 별로 큰 내용이 아니거든요. 서지사항 보정은 기껏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내용이고 그거를 찾아서 고쳐주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바로 명세서 보정이 큰 문제가 돼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약품학과에 심사관을 할 때 그 어떤 사무소에서 주로 이제 외국어를 번역을 해서 내는 사무소인데 그 사무소에서 명세서가 한 200~300페이지짜리 명세서인데 앞에 한 3분의 1은 타이포라지, 중간에는 피페라지, 또 뒤에 하여튼 희한한 형태로 동일한 명칭에 대해서 번역을 세 사람이 나눠서 하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이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전체 문장 취해서 하나로 통일을 해서 새로 내면 그만이겠죠. 완전히 새로 만든 전문을 내야 되는데, 자, 이걸 부분 보정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정 대상 항목, 식별번 다 쓰고 그 문단이 만약에 수천 개를 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작업하면서 볼 거예요. 야, 이거 왜 부분 보정을 바꿔서 사람을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나? 그렇죠?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보정 대상 항목, 보정 방법, 보정 내용은 사실 그걸 직접 수작으로 다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청에서 개발한 게 뭐냐면 그 해당한 부분들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능을 저희가 따로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하세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에 이미 작성되어 있는 명세서, 과거에 그 추론된 명세서를 불러다가 그거를 수정을 하죠. 그거를 보정해야 될 내용을 수정을 해서 그걸 출력을 해서 보정서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작업하는 프로세스가. 자, 이 제가 말씀드린 이 보정 대상 항목, 보정 방법 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정서를 서면으로 낸다면 저 방식에 따라서 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지금 룰이니까. 자, 서식 기준이라는 건 서면을 기준으로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걸 전자문서로 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드릴 거, 이 소위 말하는 전자문서 작성 소프트에서 보정서 추출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자, 최종본 파일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HLZ 하면서 그 최종본 파일을 불러다 놓고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바꿀 거를 다 바꿉니다. 바꾸고 난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보정 자동 추출 버튼을 누르면 이 룰에 맞게 델타 부분이 자동으로 추출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프로세스로 그걸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그 소프트웨어 설명만 드리지 않고 지금 이 기재요령을 쭉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자동화된 기능을 설령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그 자동화된 기능이 개발된 배경, 그리고 이 지금 서식 기재요령 써있는 부분이 결국은 그거의 일종의 기술적인 사양서가 되고 있어요. 이 기준에 따라서 그 기능이 자동 수행이 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자동화된 걸 쓰시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번 시간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착각을 참 많이 하시는 부분이 서식이 이제 워낙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까 그 보정서를 낼 때는 내년에 뭘 갖고 내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 99년 1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어차피 이 연휴 기간에는 낼 일 없죠. 자, 요 이전에 추론된 거, 요 이후에 추론된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때, 자, 요걸 기점으로 상당히 변하는 것이 뭐냐면, 자, 이때 추론된 어떤 건이 있어요. 이게 12월 31일 날 FD 부분으로 추론을 했는데, 추론하는 거네. 이걸 가지고
1월 10일 날 보정을 한다. 1월 10일 날. 자, 이럴 때 서식은 뭘 쓰느냐? 서식은 신서식을 쓰십니다. 신서식 5호 보정서를 쓰세요. 자, 5호 보정서 쓰는데 여기에 보면 보정할 사항, 보정 대상 항목, 보정 과목, 보정 내용이 있는데 이거 전부 별지와 같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 놓고 이 뒤에다 뭐를 쓰시느냐? 예를 들어 추원서 같은 거에 대한 서지상 보정을 한다. 새로 만든 완전한 추원서를 다시 첨부하시면 되고, 자, 명세서는 보정한다. 이것도 완전한 보정서 하시면 돼요. 결국 전문 보정하시면 돼요. 단 1월 4일 이전에 추원된 건에 대해서 보정하는 경우에 앞대가리 서식은 신서식을 쓰되 실제 내용 전문 보정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자, 1월 5일 날 추원된 건에 대해서 1월 20일 날 보정을 낸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것처럼 새로운 방식에 의해서 신서식에 따라서 하시고 부분 보정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여기 12월 30일까지 추원된 거 이거는 포대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종이 포대가. 여러분이 내주시는 보정서가 그 포대에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하지만 내년 1월 4일 이후에 추론된 거는 100% 전자가 된다고 했죠. 100% 전자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체 명세서가 벽돌이 쌓아진 것처럼 완전히 DB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 1월 4일 이후에 추론된 건에 대해서 보정을 할 때는 해당하는 블록 단위로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무슨 차이가 나는지. 그 내용이 지금 그 전자추론 개론책 139페이지 1999년 이전 제출건에 대해서 보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전문 보정. 여태까지 여러분 해오신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요게 달라집니다. 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또 주의하실 게 뭐냐면 12월 30일 날 출원하고 1월 10일 날 만약에 보정서를 낸다. 신서식을 써야 된다고 했죠? 신서식에 뭘로 되어 있어요? 제출인 추론인코드 성명이에요. 설령 이전에 추론된 건이라고 해도 이때 보정을 내려면 그 추론인에 대한 추론인코드를 받아놔야 보정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사전 등록을 계속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소에 진행하고 있는 추론인들, 거래하고 있는 추론인에 대한 추론인코드는 가능하면 올해가 가기 전에 받아두는 게 좋겠죠. 만약에 올해가 가기 전에 그걸 못 받아놨다, 내년에 보정서 내기 전에 먼저 추론인 등록 신청서 먼저 해야 이 보정이 될 수 있어요. 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추론인 사전 등록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점심 먹고 굉장히 다들 졸리신데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자, 여러분 보시면은 신규 추론서의 명세서 처리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여러분들이 명세서를 HLT로 만들죠. HLT. 이 HLT로 만든 것을 SGML 변환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HLJC 생기죠. HLZ. 자, 이 HLJC SGML 변환된 상태에서 동시에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FIN이라고 하는 최종본이 생긴다고 그랬죠. FIN이라는 최종본이 생기는데 바로 여러분이 보정서 추출을 하는 작업은 뭘 가지고 하시느냐? HLT도 아니고 HLZ도 아니고 바로 이 FIN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십니다. FIN. 아시겠죠? 자, 이제 실제로 보정서를 추출하는 과정을 나타낸 모습도 지금 화면에 보시고 계신 건데, 자, 최종본을 불러오게 되면 그 최종본으로부터 다시 역변환을 해서 보정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파일이 HLT 형태로 생성이 돼서 전자문서 작성소부터 불러집니다. HLT 형태로. 이 안에서 이제 수정을 여러분이 하시겠죠. 정정도 하고 추가도 하고 삭제도 하고 명세서에서 하고 난 뒤에 그걸 SGM을 변환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A-가 생겨요. 그러니까 보정 작업을 한 원래 원본 A에다가 플러스 델타가 들어간 A 플러스 델타 결국은 A-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A-. 자, 이 A-를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이 작업하기 전 파일이 뭡니까? FIN을 불러서 작업을 했죠. 그 FIN으로부터 A 보정 작업 전에 최종본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전자문서 작성 소프트웨어에서 보정서 작성해고 딱 눌러주면 어떤 액션이 일어나느냐? 소프트웨어 내부적으로는. 자, 보정 작업 전에 최종본이 있고 보정 작업 후에 최종본이 있는데 보정 작업 후에 최종본 A-에서 보정 작업 전에 A를 빼주면 그 부분이 바로 뭐가 됩니까? 델타, 보정된 부분이 나오겠죠. 자, 보정된 부분이 어떤 단위로 나오느냐? 식별 번호, 해당하는 내용 변경된 거 식별 번호에 딸린 전체 내용이 다 나옵니다. 아까 제가 최초에 출원할 때 3개의 문단이 만약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첫 번째 문단 뒤에 새로운 문단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추출이 되냐면 보정 대상 항목에 식별번호 1 나오고 보정 방법에 정정 나오고 보정 내용에 자 문단이 하나 추가됐으면 원래 있던 문단하고 새로 추가된 문단 그 전체가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아까 서술정보 쪽에서 발명자 둘이었다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셋이 되면 어떻게 돼요? 보정 대상 항목의 발명자, 보정 방법의 정정, 보정 내용에 발명자 셋이 다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명세서 보정도 그렇게 됩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추가되는 내용만 쳐주고 자동적으로 해당하는 그런 단위 방법이 추출이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건 단순히 모식도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전자문서 작성 소프트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자문서 작성 소프트에서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작성이 되어 있는 파일 하나. patent.hlt. 이거는 특허 출원 명세서, 요약서 도면이 들어있는 하나의 HLT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작성을 해서 최초로 출원을 할 때 사용을 했을 거예요. 이제 사용을. 자, 이거를 어떻게 해요? 킵스에서 만들어진 BIB하고 결합을 하면 HL 제수로 SM을 변환을 해야 되죠? 자, 도구에 가서 SM을 변환 누르면 자, 파일 이름을 입력하면 전체 요약서 명세 도면을 SML로 변환을 다 합니다. 제가. 그래서 뭘로 저장하느냐? 그 해당하는 파일명 HL 제수로 저장을 해요. 그게 바로 SGML 변환. HL 제수로 변환, SGML 변환. 동시에 뭐가 나오느냐? 최종본 patent.fin이라고 하는 최종본이 동시에 생성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를 킵스에 보내서 킵스에서 만들어진 추론서 BIB하고 결합을 해서 CAT 만들고 전자서명해서 G 파일 만들어서 손에다가 전송을 해서 추론을 했습니다. 자, 추론을 하고 나서 한 몇 개월쯤 뒤에 자, 추원인으로부터 자진 보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 보정을 하겠다라고 주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보정을 해야 되죠. 자, 보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뭘 불러와야 된다고 그랬죠? 최종본을 불러와야 됩니다. 보정 작업을 할 때. 자, 파일에서 최종본 불러오기가 따로 있어요. 최종본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patent.fin이 아까 동시에 만들어졌죠. 이거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patent.fin을 지정하면 아래에 있는 정보에 뭐가 나타나느냐? 잘 보시죠. 상태가 나타나요. 제출했다, 구분 나타나고, 파일명이 나타납니다. 작성 일자가 이렇게 나타나고. 자, 이 얘기는 뭐냐? fin이라고 하는 파일은 하나의 파일이 아니라 이 안에 여러 개의 파일이 들어있을 수 있다. 변화를 잘 관찰해 보세요. 지금 최초에 추론하고 나서 동시에 만들어진 fin은 지금 열려고 하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patent.hlj 최초 추론 명세서만 여기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열기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fin에서 다시 HLT로 역변환을 해서 여기 보정 작업을 할 수 있는 워드 프로세스 파일 형태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1차 보정을 만약에 요약에 있는 이 본 발명을 갖다가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 다른 것도 많이 고쳤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이게 1차 보정을 했어요. 자, 1차 보정을 하고 난 뒤에 해당하는 보정 부분하고 다 뽑아내야 되죠. 만약에 서면으로 여러분이 보정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정 대상 항목의 요약, 보정 방법의 정정, 본 발명에 그거 삭제했으니까 보정 내용에 뭐라고 써요? 본 발명에 뺀 자동차의 범퍼부터 끝까지 다 타이핑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서면에 내신다면. 자, 그걸 자동으로 어떻게 추출하냐? 이게 하나라는 문제가 아니겠지만 아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명세서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많다. 그럼 하나하나 다 아이디 쳐주고 방법 쳐주고 내용 쳐준다면 굉장히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동화를 한 것이 이제 보정 수출 작업인데 도구에 보시면 자, SGML 변환이라는 게 흐려져 있어요.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이따가 제가 차이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정서 생성이라고 하는 이 메뉴는 활성화되어 있죠. 자, 이걸 눌러주면 지금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아까 모식도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A-에서 A를 지가 빼주는 작업을 지금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 나오냐? 보정서 파일을 입력하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DTA라는 얘기입니다. 소위 델타. 아시겠습니까? A-에서 A를 빼서 뽑아낸 그 변형된 부분. 아까 서면 기준으로 보면 보정 대상 항목의 요약, 보정 방법의 정정, 보정 내용에 바뀐 요약 전체 내용 들어있는 이거를 뽑아서 DTA로 자동으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저장 해주면 이게 하나의 DTA로 저장이 되고, 자, 보정 생성 작업이 완료됐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데이터를 보관하고 DTA라는 파일 포맷으로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이 추론서를 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BIB 서지 정보하고 뭐하고 결합을 했어요? HLZ하고 했죠. 명세서하고. 자, 여러분이 보정서, 명세서 보정서를 낸다 그러면 일단 보정서를 꾸미면은 보정서에 대한 BIB가 나오겠죠. 보정서 BIB. 그 BIB하고 뭘 결합을 하냐? 바로 이 DTA를 결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DTA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보정서 별지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는 명세서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명세서 못지않게 내용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뭘 결합을 하냐? 이 DTA하고 결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1차 보정을 여러분이 했습니다. 자, 닫아볼게요. 또 한 2달쯤 있다가 2차 보정을 또 해야 되겠어요. 명세서 보정. 자, 뭘 불러와야 되겠어요? 최종본을 불러와야 되겠죠. 자, 페이턴트 FIN. 자, 뭔가 달라진 게 있죠. 아까 최초에 1차 보정할 때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자, 최초의 페이턴트.hl 제시 있고 두 번째 페이턴트.dta 최초로 냈던 명세서와 1차 보정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패킹이 다 되어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2차 보정을 하려면 여기서 열기, 페이턴트 FIN 열기를 누르면 아까 2차 보정에서 제가 요약의 앞대가리 본 발명을 지웠죠. 화면에 어떻게 나타나요? 본 발명이 없이 이렇게 나타나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최초의 HLZ에도 요약 이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본 발명의라는 내용이 있고 1차 보정할 때 요약 이 전체 부분이 다 뽑혀서 DTA로 저장이 되어 있죠. 여기는 뭐예요? 본 발명이라는 곡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 화면에 보여줄 때는 전체 HLZ에서 그 블록만 요 DTA로 대치돼서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원리인지. 자, 다음에 두 번째 2차 보정을 발명에 속하는 기술 분야의 종래 기술에서 또 본 발명은이라고 하는 요거를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2차 보정을 했어요. 자, 또 추출을 또 해야 되겠죠. DTA 부분. 이번에는 요 부분만 또 추출이 되죠.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보정 대상 항목, 식별번호 4, 보정 방법, 정정, 보정 내용, 앞에 본 발명이 빠진 요 내용 전체. 요까지. 식별번호 5번 이전에 요 내용 전체가 보정 내용 돼서 그렇게 뽑아야 되겠죠. 자, 그걸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수정할 거면 수정하고 도구에 가서 보정서 생성 누르면 또 지가 알아서 A-A를 해서 해당하는 부분만 보정서 별지 양식대로 뽑아준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기존에 하던 거하고 그렇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게. 자, 이번에는 페이턴트 2.dta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두 번째 2차 보정이다. 저장. 자, 그러면 또 완료를 했어요. 자, 또 닫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2차 보정까지 내서 청에다 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세 번째 3차 보정을 또 해야 되겠다. 또 뭘 불러와요? 최종본을 불러와요. 자, 최종본을 불러와서 페이턴트 됐고요. 또 뭐가 달라졌죠? 1차 보정한 내용, 2차 보정한 내용. 해당 블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얘가. 해당한 블록을. 그래서 여기서 열기를 누르면 이 두 가지가 다 반영된 게 나올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열기 누르면 1차 보정은 요약했고 2차 보정은 발명상. 여기 지금 본 발명이 빠져서 나왔죠? 자, 발명에 속하는 기준은 여기 또 앞에 본 발명, 2차 보정한 것까지 다 반영이 됐어요. 해당하는 블록은 새거 DTA로 갈아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자,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1차 보정, 2차 보정 또는 여러 가지 여러 차수의 보정을 했는데 만약에 1차 보정이 보정 각하가 됐어요. 1차 보정이 보정 각하가 됐다. 이 상태에서 보정 각하가 된 상태에서 제3차 보정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차 보정한 내용은 원상을 복귀시켜놓고 3차 보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하는 게 뭐냐? 바로 상태 변경이에요. 상태 변경. 자, 다 제출로 일단 돼 있는데 자기가 바꾸는 거. 첫 번째 거 보정 각하가 됐으니까 이걸 제외하고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냐? 제출 누르고 상태 변경을 누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제출, 두 번째 제외, 세 번째 삭제. 자, 제외와 삭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외라는 걸 눌러주면 자, FIN이라고 하는 파일 안에 뭐가 들었어요? HLZ, DTA 쫙 들어있죠. 제외라고 하는 걸 누르면 FIN 파일 내에 이 DTA가 완전히 날아가는 게 아니라 버저닝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그러니까 파일은 그대로 남아있고 화면에 보여질 때 그게 반영이 안 돼서 보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제외 누릅니다. 확인. 자, 누르게 되면 제외 제출되죠. 자, 여기서 열기를 누르면 실제 작업 대상 파일이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자, 제가 1차 보정할 때 요약 쪽에서 본 발명회를 뺐어요. 자, 여기 나오죠. 본 발명. 자,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 자,
이거를 다시 만약에 파일에서 최종본 블록 해놓고 페이턴트 FIN 이 상태에서 첫 번째 게 제외되어 있는데 상태 변경 이걸 삭제를 누르게 되면 완전히 이게 없어집니다. 이런 상태. 자, 제외와 삭제의 차이를 아시겠죠? 가능하면 삭제 안 하는 게 낫겠죠? 그죠? 아주 자기가 실수를 해서 청에 내지도 않았는데 제출한 것처럼 들어간 거는 삭제를 해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보정각하나 일부 바꾸고 싶은 경우에 보지 않고 싶은 경우에는 제외만 해놔도 나중에 또다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삭제를 할 때는 주의를 해서 삭제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지금 이 케이스가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주 쉽게 보정 추출할 수가 있어요. 청에서 적용하는 소프트웨어 가지고. 이와 같은 기술이 소위 버저닝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전 세계 특허청에서 전자추론 소프트웨어 개발을 많이 하고 있지만 명세서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버저닝 기술을 가진 나라는 우리가 나라밖에 없어요. 일본 특허청이 1990년 12월에 처음 전자추론을 개시했지만 아직 그쪽 이런 기술 없습니다. 미국 특허청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다 프론트 페이지만 가지고 있어요. 추로스 앞장만. 명세 쪽은 거의 안 한다는 얘기죠. 자, 잠시만요. 촬영 때문에 제가 설명드려야 될 내용은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해당하는 보정서를 추출할 때, 보정서를 생성할 때 어떤 거였냐면 최종본을 불러서 그 자리에 다 거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뽑아내는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경우는 보정 대상, 그 보정 작업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원래 추론 명세서가 한 500페이지쯤 됐다. 근데 거기서 고쳐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뭐 수백 개를 고쳐야 된다. 그럴 경우가 한 가지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하루에 다 작업을 못 끝내니까 그렇다고 밤새 컴퓨터를 켜놓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여러분들도 아마 저도 공무원 조직 생활을 하지만 뭐 변리사 사무소나 아니면 추론인 여러분 회사에서도 여러분도 조직이기 때문에 상사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변리사 사무소 같은 경우에 거기도 뭐 축축시할 거예요. 과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뭐 소장하고 딱 직원 둘만 있는데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같이 보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 딱 고쳐가지고 그거를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서 상사에게 결제를 받거나 확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가나 승질 들어온 사람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기껏 다 고쳐갔는데 야 이거 다시 해와 이래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껏 DPA 만든 거 또 삭제하고 다시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하여튼 변수 때문에 한 번에 정말 한 큐에 모든 걸 다 보정하고 딱 눌러서 뽑는다는 게 무리인 경우가 있을 거다 이거죠. 그렇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 FIN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컨테이너 역할을 해요. 컨테이너 역할을. 그래서 최초의 HL 제시 처음에 담겨 있어요. 최초의 HLT라고 하는 거 워드 프로세스 파일처럼 만들어서 STM을 변환하면 HL 제시 만들어주면 동시 패션으로 FIN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자, 그러고 나서 이 FIN을 불러다가 처음에 화면에 HLT 형태로 나타날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작업을 델타환을 해요. 델타환을 해서 자, 보정수 추출 버튼이 이건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딱 누르면 첫 번째 DTA가 딱 나오죠. 그러면서 이 뒤에 저 DTA가 나오면서 동시에 다음번 FIN이 나와요. FIN 다시. 그러면 이 안에는 HLZ 완전 DTA 이렇게 생성이 된다고 해요. 지금 방금 보셨잖아요. 그죠? 자, 계속 나가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버전이 돼 나가서 관리가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뽑아가지고 DTA 딱 해가지고 일단은 여러분 가서 하려면 프린트를 쫙 해서 보여주고 결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노야. 안 돼. 다시 백해. 그럼 이거 DTA 또 지우고 일일하고 이걸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삭제해버리고 다시 이거 불러다가 또 고치고만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DTA 추출을, 델타 추출을 바로 하지 말아요. 델타 추출 버튼을. 보정 추출을 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저 추출 버튼을 누르면 FIN이 그렇게 버전이 계속 돼 나가니까 처음에 델타 1 작업을 해요. 처음에 어떤 FIN을 불러오면 여러분이 작업할 수 있는 HLT 형태로 화면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델타 1만큼 작업을 해서 이걸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 상사나 아니면 뭐 이 결제를 받고 컨펌을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걸 뭐로 저장하느냐? HLT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을 같이 해놔요. 새 이름으로 해서 새 이름으로 저장을 해놓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 HLT를 저장을 하고 나서 과장한테 가져가니까 과장이 야 델타2 해. 두 번째 거 작업을 또 시키는 거야. 이건 안 돼. 그래갖고 그러면 요 HLT를 불러오면 여기에는 뭐가 반영이 돼 있어요? 델타1이 지금 이미 작업을 해놓은 게 반영이 돼 있죠. 그럼 시킨 대로 해줘. 뭐 월급 받는데 어떻게 해? 델타2는 또 작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거 또 프린트를 해요. 또 같이 여기서 HLT로 저장을 해놔야 돼요. 여기서 이 상태로 그냥 아래 HLT 파일로 저장을 해놓으시라고. 이번엔 부장한테 가지고 왔어요. 부장한테 가져갔더니 이 사람은 또 성질이 더 더러워. 그 델타3를 또 하래. 그럼 어떡합니까? 자, 이 HLT 불러다가 또 델타3를 해요. 그럼 델타1, 델타2, 델타3만큼 작업이 됐죠. HLT가. 자, 근데 요 HLT 파일하고 여기서 처음 만들어진 이 HLT 파일하고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보정선 생성 SGML 변환에 흐려졌다 나타났다 그 얘기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조시던 분 깨세요. 이거 나중에 모른다고 전화 오면 안 돼요. 최초에 만들어진 이 HLT 파일은 메뉴 중에서 저기 보시면 도구 메뉴 중에서 SGML 변환이라고 하는 메뉴가 enable 돼 있어요. 그리고 보정서 생성이라고 하는 게 disable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요 HLT 파일에는 SGML 변환이 disable 돼 있고 보정서 생성이 enable 돼 있어요. 자, 똑같은 HLT 파일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좀 이상하다. 자, 왜 그러냐면 이 HLT라고 하는 건 어디서 온 거예요? 그 출처가 최종본이라는 FIN에서 온 거예요. 그죠? 최종본으로 역변환돼서 나온 HLT는 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뽑아낸 겁니까? 보정서 생성을 하기 위해서 뽑아낸 거란 얘기예요. 보정서 생성을.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하고, 자, 우리가 최초의 FIN을 불러다가 델타1만큼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여기서 그냥 곧바로 이렇게 프린팅에 HLT 안 하고 바로 보정서 추출하고 눌러버리면 이 전자문서 작성 소프트웨어가 뭐를 합니까? 원래 FI에 불러온 게 A예요. A. 그죠? 델타1만큼 반영된 게 A-란 말이에요. 작업이 됐으니까. 그럼 A-에서 A를 빼주면 바로 그게 델타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 최종본 불러다가 작업하고 바로 눌러버리면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델타가.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 과장, 부장, 뭐 층층시하다라고 하고 중간에서 이상하게 변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HLT 계속 저장해놨다가 마지막으로 다 컨펌을 받은 뒤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때는 이 전자문서 작성 소프트웨어가 뭘 모르냐면 이게 A-란 말이에요. A-. 변동이 된 거잖아요. 도대체 원본이 뭔지를 얘가 기억을 못한다는 얘기죠. 중간에 뭐 10번이 되고 20번이 되고 HLT를 계속 저장을 할 텐데 얘가 A-A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놈을 빼야 될지를 몰라요. 어느 놈을. 그래서 얘가 물어봅니다. 원본 파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뭘 지정을 해주냐? 이 HLT 파일이 만들어진 최초의 최종본을 지정을 해줘야 전자문서 작성 소프트웨어가 델타 값을 뽑아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 자, 요거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화면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저 두 가지 내용. 자, 일단 이전에 그 델타 뽑는 거하고 델타와 FIN에 그렇게 버전이 되는 건 설명을 드렸고, 자, 일반적인 HLT, 그냥 불러오기라면 HLT가 불러지거든요. 페이턴트.HLT. 자, 이 HLT 불러서 도구에 가서 보시면 SGML 변환 되죠? 이거는 그냥 평범한 HLT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종본 불러오기를 해가지고 페이턴트.FIN을 불러와요. 페이턴트.FIN. 이건 뭐예요? 최종본 파일에서 역변환해서 보여준 HLT 파일. 여기 가서 보면 SGML 변환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여기서 고치는 거 작업해가지고 보정서 생성만 하는 HLT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보정서 생성은 바로 들어가는 건데 그 아까 좀 말씀드린 HLT를 계속 저장하는 방법. 처음에 작업을 제가 삭제를 먼저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다시. 자, 최종본 블록에서
데이터.f라는 선정 요거를 아예 상태 변경에 삭제를 해버리면 자 이제는 완전히 아무것도 작업 안 하게 되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본 발명 요거 삭제를 해요. 요게 델타1이라고 입시 작업을 많이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밤을 넘길 수 없다. 그냥 이거를 새 이름으로 해서 뭐 페이턴트 1 ing 진행 중이다 이거예요. 요 엔터를 쳐요. 따로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HLT로. 자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다음날 과장님한테 보여주고 하니까 또 델타2를 하래요.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최종본 불러오기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아시겠어요? 이럴 때는 뭐예요? 그냥 불러오기예요. 자 페이턴트 ing가 어딨죠? ing. 자 어제 저녁에 저보다 많아요. 이걸 불러오면 이러면 안 되는데. 요거 지금 아까 작업을 하던 거라서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SGL 이건 이 평범한 HLT 파일이죠. SGL 변환을 하면 HLT. 자, 최종본이 생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그 FIN 아까 그 버전에 했던 건 다시 지우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자. 최종본 불러오기를 합니다. 페이턴트.fin 아무것도 없죠. 최초에 출원된 것밖에 없어요. 열기 누르고 자, 이 상태에서 HLT를 보시면 이 HLT는 최종본으로 온 거기 때문에 SGM 변환이 안 돼요. 보정 생성만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본 발명이라고 하는 거를 삭제를 해요. 1차 보정, 델타1 보정해서 일단 이걸 뭐로 저장합니까? 새 이름으로 저장을 하죠. 자, 페이턴트 ing 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놓고 다음날 가서 과장님한테 보여주니까 또 델타2를 또 하려는 거야. 델타2 할 수 없다. 뭐 불러와요. 데이터.ing 자 이걸 불러가지고 이거는 어제 최종본에서 불러다가 일부 작업을 하고 보여준 거예요. 이건 지금 최종본으로부터 온 HLT라는 얘기예요. 자 도구에 가서 볼게요. SML 변환은 안 되죠. 왜냐? 이건 최종본으로부터 온 HLT. 자 이번에 그러면 두 번째 보정을 합니다. 또 본 발명을 자 이번에는 또 다시 그냥 저장을 해요. 이 이름대로 페이턴트 ing HLT 저장을 해놓고 닫아요. 그러고 난 뒤에 다음날 또 와서 부장한테 보여주니까 이번에 또 델타3를 또 하라네. 자 그러면 또 불러와요. 이건 최종본 불러오기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HL4에서 저장했다 할 때는 자 페이턴트 ing 불러와요. 이거 역시 최종본으로부터 온 HLT이기 때문에 도구에서 보면 SGML 변환 안 보이고 보정수 생성만 보일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럼 세 번째 보정을 범퍼의 양치기는 하고 여기다 많이 쳤다고 가정해요. 세 번째 보정. 그리고 나서 이게 최종 보정이 이게 다 끝났어요. 최종 보정. 그러면 델타1, 2가 다 반영이 됐다. 이때 그러면 보정 생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보정 생성 누르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전자부사 소프트는 원본 파일이 뭡니까 하고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중간중간에 HLT를 계속 저장을 해왔잖아요. 한번 최종본 불러서 그 자리에 바꿔버리면 얘가 그 스택 소스를 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계속 HL2 저장을 해놨다가 계속 그 변경을 하고 불러오면 처음에 불렀던 페이턴트.fin을 열기를 누르면 그때서야 진짜 A-A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그 내용이. 그러면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자 이걸 닫아놓고 최종본 불러오기 다시 하면 페이턴트.fin 지금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 제가 고치기 3번 고쳤죠. 3번 고쳤지만 3번 고쳐도 델타를 3번 추출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똑같은 걸 했지만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는 3번 고쳐하고 매번 델타를 추출한 거고 이 케이스는 3번 고쳤지만 중간중간에 HL2 저장을 해놨다가 한 번에 뽑았죠. 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DTA 파일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요 차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실습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실습을 하시냐